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174페이지에 3장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실무에 관한 문제들을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조사 확인 방법이죠. 우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조사 확인 방법은 크게 공부사항 확인 방법과 현장 답사에 의한 조사 확인 방법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에서 조사 확인을 하는 방법들 중에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할 사항들 중에서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측에 협력이 좀 필요한 사항들은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보완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도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공부사항 확인과 현장 답사에 의한 확인 방법이 있으나 필요한 경우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방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1번 지문에 제가 위치를 시킨 것은 조사 확인 방법에 관한 가장 큰 기준이 되는 틀입니다. 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또 세 문제가 파생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중 공부사항 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그리고 또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그 확인 가능한 공부를 잘못 연결한 것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다음 중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로만 바르게 묶어 놓은 것은 이렇게 한 문제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필요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공부사항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함에 있어서는 내장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게 되겠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3번에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4번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기본 증명사항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면 된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이 기본 증명서가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법정 대리인이 누구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서식이 5종류나 되죠. 기본 증명서도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고 혼인관계 증명서 등 이런 서류들이 있는데,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증명서가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5번에 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당연히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의뢰인 을로부터 A 부동산을 처분해달라는 매각 의뢰를 받았다. 이때 갑의 부동산 중개 실무상 조치를 취한 행동 중에서 타당한 것은 실무상 조치를 적절히 수행한 것을 찾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1번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소유권 및 경계를 확인하는 등 권리 분석을 하였다 해놨는데, 경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죠. 2번에 A 부동산이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의 확인 설명은 생략하였다 해놨는데, 도시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법과 국도이용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있을 시절에는 도시계획 확인은 국도이용계획 확인은 이렇게 별도의 서류로 발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 외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을 별도의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아마 90년대 이후부터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두 법이 통합되면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해서 통합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갑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을은 중개 의뢰인이죠.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잘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 설명서든 거래 계약서든 거래 당사자인 중개 의뢰인들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고 개업 중개를 행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거죠. 4번에 법정 지상권, 유치권, 저당권 등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의 실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했는데 우리가 저당권의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 콤마 형식으로 구성이 될 때는 끼어 들어가서는 안 될 단어들이 종종 끼어 들어감으로써 함정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5번에 토지대장을 통하여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확인하였다 해놨습니다. 대장을 통해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건 아니죠. 다만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누구냐에 관해서는 기록이 됩니다. 알으세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 3번 중개대상물의 현장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대상물의 현장 확인은 확인 설명서 작성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 설명서에 기재될 내용은 다 공부상 확인이나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입증 자료로서 확인 설명서의 형식으로 작성 기록을 하고 그 사본을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활동은 결국 중개 완성 시에 작성 교반한 확인 설명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확인 설명을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 규정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겠고 3번의 현장 확인은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죠. 4번의 경우에 따라서 현장 확인 등에 소요된 경비를 이 실비죠, 실비.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32조 규정에서 중개보수와 실비에 관한 것을 검토를 했는데 이 실비라는 것은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비용이죠. 그리고 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도 있었지만 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비용인 실비는 당연히 현장 확인이나 아니면 공부상 확인 등을 행함에 있어서 소요된 경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의 현장 확인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행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고 있죠.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은. 따라서 반드시 중개업자,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개업자라는 용어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중개업자라는 명칭은 법 개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었죠. 4번에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사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면적이 서로 다른 거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것이니까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기억은 O겠죠. 니은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죠. 따라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에 토지의 소재가 토지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에 불일치니까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리얼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상을 우선으로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거죠. 미음의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되는 권리로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5번 중개대상물의 확인 조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부사항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하는 취지는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공부상 기재된 내용이라도 실제 내용과 불일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답사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소유권 등 기타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등기 권리증을 요구하여 확인하였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확인하는 것이지 등기 권리증을 요구해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가지고 1차적으로는 공법상 이용 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서면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규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만 확인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이용 제한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에 기재된 법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4번에 실제 권리관계 및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현장 방문을 하여 확인하였다. 그렇죠.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된 권리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고, 상태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각종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에 일조나 소음, 진동,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 벽면, 도배 등 중개 대상물의 내부 상태, 이런 것들이 상태에 관한 사항이고, 이런 것들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도면을 가지고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였으나 경계 청량을 통하여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도면을 통해서 경계를 조사 확인해서 설명하면 족한 것이지 경계 확인 청량까지 할 주의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6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사 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은 확인 설명서 서식은 1, 2, 3, 4로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일 경우는 확인 설명서 2 서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조사를 하면 될 것이고, 2번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면적, 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통해서 조사 확인을 해서 기재를 합니다. 건폐율 상한과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상으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그 지역, 지구구역의 해당에 따른 건폐율 상한이나 용적률 상한은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사항이고, 4번에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을 해서 기재를 하고, 온나라 지오증 KR이라는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서 조사 확인해서 기재를 합니다. 5번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서식 2를 보시면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란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설명하게 되고, 그 부분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이라는 것은 이 주거용 건축물이든 비주거용 건축물이든 간에 또 토지가 중개대상물이든 아니면 임목 가압지단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이든 확인 설명서는 1, 2, 3, 4 네 가지 서식 어느 경우든지 간에 구성이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개 보수와 실비에 관해서 기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내용들을 기재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부상 확인이든 현장 답사인 확인이든 직접 조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직접 조사 확인한 사항을 기본 확인 사항란에 기재를 하고, 세부 확인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매도 의뢰인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들을 이 세부 확인 사항란에 기재를 하게 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 2, 3, 4 서식 모두가 이 크게 보면은 기재 사항의 차이점은 조금씩 있지만은 이렇게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 그다음에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1, 2, 3, 4의 법정 서식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1, 2, 3, 4 서식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177페이지에 7번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행할 때는 구두로 설명하면 안 되죠. 설명의 근거 자료도 함께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근거 자료로 잘못 연결된 것을 찾아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에 보시면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이 두 가지를 공유지 연명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연결을 시켜놨는데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지만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죠. 따라서 잘못 연결됐다고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8번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는데 최근에 2014년 1월 18일부터 우리가 부동산 종합공부를 발급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된 18종류의 공적 장부를 하나의 공부로 통합해서 소위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이름으로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과도기라서 그런지 따로따로 또 발급도 하고 종합공부도 함께 발급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번 좀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상 문제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은 1번의 지문을 보시면은 토지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우리는 부동산 종합공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운영은 우리 지적소관청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대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계 확인서의 내용까지도 같이 등록을 해서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등록사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에 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내용은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적법이라고 부르던 그 법에 등장하고 있는 제도죠.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 9번에 다음 중 각종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했는데 2번에 임목의 생육 상태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죠. 임목 등록 원부든 아니면 임목 등기 사항 증명서든 확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보면은 건물의 외관상 구조와 기능상 문제점 이것도 답이 두 개네요. 그래서 지금 건물의 외관상 구조와 기능상 문제점도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문 구성을 제가 잘못했네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풀이 강좌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 전체 문제집 속의 전체의 오류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번에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인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도 또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10번 문제처럼 주거용 건축물인 확인 설명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확인 설명서 원 서식을 일단은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는 게 좋겠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라는 표현이 제시되면은 또 투 서식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인 설명서 1, 2, 3, 4 네 가지 서식의 기재 내용들을 좀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확인 설명서 1, 2, 3, 4 서식도 제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내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이렇게 1, 2, 3, 4번의 내용은 바로 이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란의 기재 항목으로 서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입지조건은 바로 이 기본 확인사항란에 기재할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179페이지에 2절에 확인 설명 사항별 즉 주로 9가지죠.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에 확인 설명 사항으로 9가지를 제시되는데 그 9가지 사항별로 조사 확인하는 요령이나 기준 이런 것들을 문제화시켜 놓은 겁니다. 11번에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거죠. 거래 예정 금액은. 근데 이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이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걸 묻고 있네요. 그래서 5번을 보시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조사 등의 과정에서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확인 설명서 서식의 작성하는 시점은 중개 완성된 때 작성하지만은 그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되는 내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설명한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서 기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 금액이 기재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이 기재되는 것이고 그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거래 예정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거래 예정 금액란에다가 기재를 하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부동산 거래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취득 의뢰인과 매도 의뢰인이 의뢰인의 희망 가격이라고 제시를 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의견 가격으로서 거래 예정 금액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격이 합의가 되면은 조정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매개를 하게 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래서 그 조정 가격에 별 문제가 없으면 이의가 없으면 거래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약 가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이 조정 가격이나 성약 가격은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실무상으로는 조정 가격과 성약 가격이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는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12번에 지목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해놨는데 이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토지일 경우에 그 토지의 지목도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성실정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지목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공부를 하죠. 그 지식을 활용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개 실무의 문제는 다른 과목에서 공부한 지식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가 고득점 과목이라고는 하지만은 때때로 고득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결국 다른 과목을 지식을 활용해서 풀어야 될 문제를 다른 과목의 학습이 부족한 관계로 답을 제대로 못 찾아서 실무 쪽에서 한 4-5문제 10점 정도는 틀려버리기 때문에 고득점 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 실무에서 한 10점을 잃어버리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우리가 또 한 10점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한 80점 정도가 최고 한도로 잘 나오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80점 정도 이상이 돼야 고득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80점 이상을 넘기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80점 이상을 넘기려면은 다른 교과목들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습을 하셔야만이 쉽게 80점을 넘길 수 있다는 거죠. 1. 토지의 여러 용도 중에서 주된 용도를 택하여 지정하는 것이 지목이고 지목과 실제 용도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지목을 토지 대장을 통해서 조사 확인하되 실제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장 답사를 통해서 그 일치 불일치 여부를 조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번의 지목은 토지의 주된 이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4번의 지목의 지정은 하나의 필지에도 구분 소유권의 대상인 경우는 수개를 지정할 수 있다 하는데 1필지 1지목이 원칙이죠. 그래서 따라서 틀린 답방이 되겠고 지목은 변경 절차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쉽게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180페이지 13번 공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토지 지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의 표제부를 보아야 한다 해놨는데 그래서 토지의 지목은 우리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되 현장 답사를 통해서 그 일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지목은 28가지로 정해놓고 있고 전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도를 확인해야 되죠. 경계 확인은 도면을 통해서 토지의 위치 표시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으로 표시하게 돼 있고 토지의 저당권 확인은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의 얼굴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4번에 개업공인
공인중개사가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중개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도면의 등록으로서 특정이 되는 겁니다. 2번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서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실제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 당사자들이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는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서 토지의 경계가 확정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4번에 그러나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잘못 작성된 경우라도 해놨습니다.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잘못 작성된 경우 가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죠. 이때는 토지의 경계는 공부상의 경계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계에서 확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에 토지에 인접한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때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에 1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하다면은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까지도 조사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등기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지문을 제시한 것은 틀린 답항이 되겠습니다. 2번에 공동상속 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이라면 공동상속이면 일단은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계약이면 처분행위가 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되겠죠.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상태에서는 그 무효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유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공유 토지에 대하여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의 공유제도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물의 보존은 각자가 단독으로 보존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2번과 4번 둘 다 O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이것도 답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5번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 철거에 관한 특약이 없는 면 성립되는 것이 법정지상권이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잘못 표시된 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과 4번 두 개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16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지목이 불일치하게 되면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 설명하면 되겠죠. 2번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은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에 대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3번에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거죠. 우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 입장에 따르면은 전세권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항이 되겠고 4번에
지상권자가 약정된 치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지상권 설정자는 당연히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행할 수 있고 5번에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반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따로이 양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과 지상물의 그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지상권만 유보하고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따로이 양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에 17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위반하면 자격정지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 해놨는데 지금 주거용 건축물이라 그랬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해서도 다 확인 설명할 사항의 범위에 들어가죠. 건축물의 구조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 될 것이고 진동 이런 거는 세부 확인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확인 설명서에는 투 서식이죠.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소음에 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서 확인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되겠지만은 비주거용 건축물일 경우에는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 중 소음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할 사항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확인 설명서 1, 2, 3, 4 서식에 기재 사항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을 착안해서 1, 2, 3, 4 서식의 기재 내용의 차이점에 관한 우리 기본수의 도표를 잘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4번에 중개대상물의 건재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담보 인정 비율 및 채무 보증 한도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해놨는데 이 담보 인정 비율이나 채무 보증 한도액은 확인 설명 사항도 아니고 기재 사항도 따라서 아닙니다. 5번에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인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해놨는데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란에 보면은 등기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등기부 기재사항을 기재할 때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은 3번이 오답항이 되겠고 1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결국 민법 문제죠. 이런 것도 1. 건물 없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거기 핵심이네요. 건물 없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야 된다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 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 280조쯤에 가보시면은 지상권의 최단기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0년, 15년, 5년 가는 게 있고 최장기간에 관한 제한은 없죠. 그래서 당사자가 존속기간에서 당사자가 설정행위를 통해서 존속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으나 최단기간에 관한 제한은 민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3번에 갑소유의 대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만큼은 을에게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을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건물에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다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 대지에 대한 대지의 사용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든지. 그 다음에 4번에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의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죠. 그래서 전세권 양도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설정으로 금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지문 자체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전제를 깔았으니까 O가 되겠죠.
5번에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자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자주 점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 점유 방법이 설사 분묘를 설치 관련한 방법이었다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소유의 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잠시 쉬었다가 19분부터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